지금부터 저희 발표를 시작할게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쓰는 기술 스택이나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제가 따로 진행한 토익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이랑 포스트 모텀 이런 쪽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터페이스 개발팀에서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 프론트엔드다 보니까 이제 서버 쪽은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버가 없이 웹앱을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백엔드로 사용을 하면서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봤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특이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사실 8년 동안 미술을 했었고, 네, 미술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다가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 배우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년만 일해보고 적성에 잘 맞으면은 그때 이쪽으로 전직을 하자 이랬는데 3년 동안 정말 재밌게 일 잘했습니다. 네, 분명히 첫 회사에는 아이폰 개발자로 지원을 했는데 어느 순간 웹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 개발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이제 모바일이나 PC나 어느 쪽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아이폰 개발을 할 때는 한 가지 디바이스에 좀 약간 국한돼서 이렇게 좀 시야가 좁았다면 웹 개발을 하면서 이제 약간 넓은 화면, 좁은 화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웹 개발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를 활용을 해서 jQuery, 부트스트랩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메시코리아에 오면서 이제 리액트를 처음 접하게 되고, 이제는 막 리액트, 리덕스, 뭐 앵귤러 이렇게 최신 트렌드들 막 따라가기 너무 힘들 정도로 계속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또 저는 이제 미술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제 그림 그리거나 뭐 아티스트 작업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정말 여전히 일은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코딩할 때는 정말 정신 놓고 일할 정도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혹시 금속 배지라는 것을 아세요? 요즘은 이제 그 개인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 금속 배지를 만드는 게 굉장한 유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이제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금속 배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고 팔고 막 그런 것들 하는 것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금속 배지를 만드는 걸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최소 수량이 100개예요. 하나 제작하는데, 한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100개를 저 혼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를 하는지를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먼저 SNS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요. 이제 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조사 100명 이상이 됐다. 이러면은 그럼 이제 이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파는데, SNS를 통해서 파는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뭐 따로 이제 뭐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딩 날짜와 펀딩 목표 금액을 정해서 이제 그 안에 그 펀딩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고 발송을 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혹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막 판매를 할 수는 있어요. 뭐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프리마켓 같은 뭐 소규모 마켓에서 판매를 하든지, 뭐 친구한테 소개를 해준다든지, 뭐 단톡방 같은 데 올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꼭 사라고 강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SNS로 팔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SNS를 확인을 해보니까 팔로워가 사실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의 장점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정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뭔가를 작성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단점은 판매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 관리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폼을 작성하고 서밋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뭐라고 썼는지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였는지, 뭐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게 상품을 팔기 위한 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이 폼 이미지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뭐 언제 입금 시간을 적어주세요,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세요, 뭐 구매 수량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디테일한 값들을 요구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수기로 이걸 다 확인을 하고 이 사람과 매칭을 하고 막 그 와중에 또 뭐 입금자 명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은 판매자랑 구매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보통 구매를 하면 택배 구매를 하다 보니까 운송장 번호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운송장 번호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성질 급한 분들은 막 제 거 확인하셨나요?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판매자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고, 뭐 주소가 만약에 어디로 옮겼다든지 회사로 해놨는데 거기 회사를 퇴사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바꾼다든지, 뭐 입금을 금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판매자나 구매자 사이에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거에 최적화된 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 폼의 목적은 구글 폼, 네이버 폼처럼 정말 복잡하지 않게 그냥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쇼핑몰처럼 장바구니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어떤 거를 산다, 안 산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판매자는 판매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구매자는 구매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폼을 만듦으로써 기대 효과는 판매자는 이제 폼 관리나 뭐 판매 내역이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특별한 엣지 케이스에만 이제 별도로 대응을 하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 주문을 판매자를 통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입금 금액을 잘못 입력한다던가 혹은 뭐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사용된 건 주로 이제 주요 라이브러리가 리액트랑 시멘틱 UI랑 GitHub 페이지랑 이제 파이어베이스인데요. 각각 역할이 이제 리액트랑 시멘틱 UI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를 담당하고 있고, GitHub 페이지는 이제 이 웹앱을 호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파이어베이스가 이제 나머지 백엔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itHub 페이지와 뭐 이렇게 여기가 프론트엔드고 여기가 이제 백엔드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그 주로 일하실 때는 그 머티리얼 UI 사용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왜 시멘틱 UI 사용하셨어요? 선택한 이유가? 사실 이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였는데, 네. 네,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머티리얼 UI만 쓰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식상돼요. 분명히 막 되게 막 마이너한 버그들도 많은데 막 안 고쳐주고 막 버저닝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 나 얘네 쓰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멘틱 UI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시멘틱 UI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용된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1년 반 동안 리액트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웹앱은 당연히 리액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리액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앱 자체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멘틱 UI인데요. 시멘틱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시멘틱 UI라는 그 디자인 빌더가 있는데, 근데 얘를 이제 리액트용으로 다시 이제 만드는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어요. 근데 밑에 써있지만 머티리얼 UI는 너무 지겹고 부트스트랩은 너무 쓰기 싫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고르게 된 라이브러리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폼 같은 걸 만들거나 혹은 플렉시블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건 좀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GitHub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사이트 호스팅 서비스인데, 이제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하는 경우에는 리드미에 이제 막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뭐 이렇게 빌드를 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고라는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디플로이 중에 추천하는 게 이제 GitHub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에 계정이 있고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만들면은 그 리포지터리 이름과 그 GitHub 유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이트를 바로 호스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GitHub 페이지스라는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npm 그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은 그냥 너무 간단하게 빌드를 할 수 있고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제 아무런 고민 없이 GitHub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스라는 리파지토리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GH하고 대시하고는 페이지스라고 해서 걔가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 폴더 구조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이 설명드릴 파이어베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 웹앱에서 유일하게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고, 네, 노스컬 방식으로 돼서 좀 빠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랑 스토리지랑 뭐 FCM이랑 뭐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라고 하면, 먼저 파이어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인증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인증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이슨 트리로 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효성 검사라던가 혹은 뭐 그 권한 정보 같은 거를 설정하는 규칙 같은 걸 만들 때도 비슷하게 이제 제이슨 트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파인더 윈도우 켜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샘플 파일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 사용되진 않았지만 FCM이나 유니트 컴피그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FCM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GCM 아세요? GCM을 좀 더 이렇게 GCM에서 좀 더 이제 성능을 향상해서 파이어베이스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뭔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될 때 이런 걸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 부분도 그러니까 고려는 해봤는데 넣지는 못했어요. FCM이 웹프론트용도 있어요? 네, 웹용도 나왔어요. 대단하세요. 원래 앱만 지원하다가 웹용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인증 쪽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콘솔에서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사용되는 그 로그인 제공업체를 관리하는 페이지인데요. 근데 이제 뭐 이메일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나니머스로 이제 익명의 사용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트위터, 깃허브, 페이스북, 구글,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소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소셜들을 이용해서 뭔가 로그인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막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 토글이 있거든요. 이게 누르면 토글이 나오는데 토글만 누르면 됩니다. 전화 프로바이더는 어떻게 어스티케이션을 전화는 이것도 좀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 그 번호 인증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OTP 같은 거 네네. 전화가 없나 네, 그래서 구글 로그인 샘플 코드인데요. 잘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저는 구글이랑 트위터랑 이메일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프로바이더가 이제 us 구글 us 프로바이더라고 있고 sign it with 팝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미스를 받고 끝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면 여기로 가고 실패하면 여기로 가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적용하는 코드는 이 두 줄이 다거든요. 근데 이게 트위터나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뭐 구글을 붙이려면 뭐 구글 콘솔에 들어가서 개발자 콘솔에서 막 앱 키를 받고 앱을 만들고 막 거기에다가 막 로컬 호스트 뭐 어쩌고 붙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거요? 제 코드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쉬운 거야. 이제 다음으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일단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면화된 데이터 구조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일단 제이슨 트리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확장성이나 혹은 권한을 관리하는 규칙 때문에 이제 좀 더 평면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데이터의 구조의 장점은 이제 데이터를 중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뭐 어떤 구매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해도 막 구매자 뭐 아이디를 알아야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가져오는데 이 사람의 뭐 쓸데없는 다른 정보들까지 다 하위의 노드 정보들까지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추천하는 거는 같은 정보를 여러 군데에 중복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룹이 있으면 뭐 그룹에 이 사람이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것만 판단하는 뭐 그 데이터 트리를 하나 만들고 뭐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한 유저에다가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트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중복된 정보들을 관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urchase와 user purchase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중복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purchase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유저가 쓰고 있는 그 주문 관리라서 이제 그 세션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가 본인의 주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user purchase 같은 경우는 그 판매자가 전체 이제 주문 목록을 관리를 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한은 그 관리자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 권한 정보를 설정을 따로 해놓고 이제 가져올 때 뭐 이렇게 가져오고 저렇게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복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색인 같은 그 인덱싱을 해놓으면은 쿼리가 훨씬 빠르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뭔가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얘를 업데이트할 때 다 같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게 좀 중요하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단점이 있어요. 트랜잭션도 있어요. 네, 트랜잭션도 있어요. 트랜잭션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 스키마는 없죠? 스키마는 따로 없어요. 인덱스를 어떻게 관리해요? 인덱스를 색인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규칙 같은 데서. 맨 처음에
지정을 해주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정을 해줘도 되고 나중에 따로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스키마가 없는데 인덱스를 어떻게 하는 그것도 그냥 스트링 기반으로 아마 이게 이제 컴파일만 하게 들어가요. JSON 형태로 돼 있으니까 키 밸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 기반으로 짜는 것 같아요. 다 백엔드의 관점에서 질문들을 하고 있군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평면적인 데이터 그 아까 말씀드렸던 purchase랑 user purchase인데요.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오더들을 이렇게 한 번에 쭉 확인할 수 있도록 오더 목록들이 차근차근 쌓여 있고 purcha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UID가 있어서 이 UID와 세션의 UID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권한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구매자만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판매자만 볼 수 있고. 이거 실제 데이터죠. 네. UID가 같네요. 아, 이거 제가 그냥 약간 편집은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는 다르겠죠? 네, UID는 다 개별로 들어와요. 이따가 그럼 콘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적을 까는 건 딱.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rea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읽기 권한, 그래서 .read가 true이면 모두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뭐 us가 널이 아닐 때라고 하면은 이제 로그인한 사람만 읽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조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퍼체스의 리드는 어드민 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쓰기 권한, 업데이트 권한이 들어있고 밸리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 이상이 입력이 되면 안 된다, 뭐 숫자로만 입력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할 때 들어가는 룰이고 인덱선이 이제 그 색인할 때 색인화할 항목 같은 거를 정해놓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링크를 첨부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룰은 콘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론트 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콘솔에서요. 근데 그 데이터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프론트 쪽에서 네, 하면 네, 되는 네, 거죠? 네. 콘솔을 되게 잘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콘솔이랑 다 풀릴 수도 있고. 네, API를 좀 굉장히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웹에서 쓰고 있는 실제 룰인데요. 웹앱에서 이제 폼 컨피그는 이제 리드는 true. 그러니까 폼 컨피그 같은 경우는 폼 정보예요. 그래서 폼 정보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드는 true. 하지만 write는 로그인 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서 us가 근데 UI가 널이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유저 퍼체이스나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wri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퍼체이스는 사실 관리자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write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폼을 등록을 할 때 일단은 쓰기 권한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UID가 이제 us UID인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등록할 때는 쓸 수 있도록 대신 읽는 권한은 따로 없고 그다음에 그 어드민이라는 그 데이터 트리가 따로 있거든요. 어드민에 속해 있는 UI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뭐 수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법이 PHP죠. 문법이요? 네. 그냥 이 룰 문법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JSON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냥 얘네가 제공하는 API에서 약간 이렇게 써라라고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밀고 작성하실 때는 콘솔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콘솔에서 직접 작성을 하도록 되어 아니 있어요. 그냥 이거 넣는 이퀄 3개나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난 왜 모르지? 그리고 다음으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제가 별로 많이 드릴 설명이 없는 게 진짜 파인드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 파일 업로드도 있고 폴더도 만들 수 있고 뭐 파일 위치를
이제 그러니까 파일 위치 같은 걸 누르면은 이제 그 어디에 올라가 있다라는 외부 주소가 나와 있어서 뭐 정말 필요한 곳에 그냥 이미지로 넣고 싶다, 뭐 URL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일 위치에 있는 그 주소를 사용하면 되고, 뭐 메타데이터가 있어서 메타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AWS의 S3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웹앱을 그 디플로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깃허브 페이지를 사용해서 깃허브 페이지에다가 제 그 인덱스나 뭐 이런 파일들을 올려놨지만, 그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 스토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웹을 이제 호스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그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어베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env를 제가 조금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레퍼지토리에 소스 코드를 올리다 보면은 앱키 같은 거는 별로 이제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또 막 이제 오픈 소스가 돼버리면은 막 앱키가 뭐 노출되면 그걸 막 긁어가는 로봇들이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 혹은 뭐 이제 리액트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 언더바 앱 언더바 뭐 웹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앱 안에서, 리액트 앱 안에서 얘네들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드 파일에다가 이제 좀 중요한 정보, 혹은 이제 좀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좀 사용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일 순간이 왔는데요. 일단 한번 페이지를 직접 보도록 할게요. 넘어갔다. 여기서 눌러야 되나? 잠시만요. 마우스를 찾고 있어요. 이 반대쪽인가? 어디 갔지? 여기다. 알았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폼 정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제가 말한 장바구니가 요 밑에쯤에 붙어 있고, 이게 이제 폼 전체인데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웬만한 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해서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창이 뜨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만약 로그아웃을 하면 다른 계정을 통해서 다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번호를 택배 수령을 해볼게요. 바보. 됐다. 주소는 이제 다 도로명 주소로 들어가게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자한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 3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개 이상은 입력이 안 되도록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 그래서 1개 이렇게 사면 이 밑에 보이세요? 밑에 자동으로 이제 그 쇼핑몰처럼 장바구니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뭐 배송비가 얼마, 이제 뭐 이
코스트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이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같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그다음에 내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정보 페이지를 보면 이제 뭐 내가 어떤 계정을 통해서 했고 뭐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했고 내가 뭘 얼마나 시켰고 얼마를 입금을 해야 되고 입금하는 정보는 이제 여기 위에 은행 정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자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구나. 이 계정이 지금 사실 관리자 계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면 이제 이렇게 주문한 정보들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필터링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주문한 이 정보 같은 경우에 주문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 완료를 보면 이제 주문 완료인데 여기서 입금 확인, 뭐 입금을 확인했을 경우 입금 확인, 뭐 배송 준비, 배송 중, 배송 완료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 준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내 정보에 들어갔을 때 배송 준비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내 거 배송 준비 중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시 키노트로 돌아와서 이제 페이지는 이제 다들 보신 거랑 비슷한 해서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뜨는 랜딩 페이지를 겸하고 있고요. 상단 인증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메일, 구글, 트위터를 통해서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 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하단에 이제 장바구니를 넣어서 이제 쇼핑몰과 같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 뭐 배송비가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게 아, 내가 어떤 걸 담았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폼은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폼 필드즈라는 그 정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다이나믹하게 관리를 해서 뭐 입금 시각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입금 시각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폼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은 마이 페이지인데요.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가 본인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고 이제 주문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가장 시각적으로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송장 번호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배송 중인 상태에는 송장 번호를 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가렸는데요. 어드민 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배송 완료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뭐 이 사람이 몇 개를 시켰다, 뭐 뭐를 시켰다, 주소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기존에 주문을 한 사람이 뭔가 내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오른쪽에 이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이제 주문 다시 내 정보로 들어가서 본인의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 느낀 점인데요. 망했어요. 프로덕트 자체는 정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우선의 목표였던 저희 이 세션의 제목이 야옹이 배지를 팔아보자였잖아요. 야옹이 배지가 거의 안 팔렸어요. 그래서 남은 재고가 81개. 그다음에 일러스트 카드랑 막 포장지랑 막 저의 설레는 막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막 아 이거 또 다시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랬던 설레는 마음들이 막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GA를 같이 붙였거든요. 근데 구글 통계를 통해서 봤을 때는 막 많은 날에는 133명까지도 왔어요. 근데 페이지 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구매로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상품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홍보가 좀 덜 됐다. 팔로워 43명밖에 안 되니까. 혹은 상품이 봤는데 별로 안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시 이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쓰던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처음 보는 그 플랫폼을 보면서 이게 뭐지? 막 뭔가를 인증하라고 하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사용자로 하여금 내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그 사용을 꺼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은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 생각에는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식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팔로워가 너무 적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사실 이게 좀 잘 되면은 서베이를 한번 받고 싶었어요. 이 폼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게 좋았다던가 어떤 게 불편했다던가 이런 걸 서베이를 받고 싶었는데 정작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도 다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베이는 포기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고려해보고 개선해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한 점 3개, 못한 점 3개 이렇게 돌아보기를 할 건데요. 잘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백엔드를 구성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플랫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제 저는 계속 DB 같은 경우는 MySQL에서 이제 테이블 형태로 관리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도 저장하고 여기에도 저장하고 네스티드하게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이걸 어디까지 네스티드하게 할 것인가, 뎁스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혹은 이 정보를 얼마나 중복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갈아엎었어요. 나중에 콘솔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슨을 임포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제이슨 새로 만들어서 그냥 다시 임포트해서 다 덮어 씌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 설계를 좀 할 때 시행착오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웹서버를 깔고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붙여가지고 도메인 붙이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엔드를 구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API를 따로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냥 .env랑 이제 파이어베이스 그 안에서 적절하게 이제 파일 키들을 좀 역할 나눠서 .env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정적인 데이터, 변하지 않는 데이터나 좀 아니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데이터들을 이쪽에 관리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변하는 정보들 혹은 새로 추가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GitHub 페이지를 통한 배포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저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해봤는데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자동 디플로이를 하려고 뭔가 실 스크립트를 짜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커맨드 입력상 얀 디플로이 하면 그냥 배포가 돼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빌드해서 번들링해서 얘를 알아서 이제 배포를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는 정말 잘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못한 점 같은 경우에는 리덕스를 쓰지 않은 게 일단 제 처음으로 좀 못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리액트를 써보신 분들은 혹은 리액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리덕스를 모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일단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폼 하나 관리하는 거니까 리덕스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페이지가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관리 기능 같은 거가 들어가고 로그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리덕스를 쓰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다 보니까
뭐 부모로 가서 다시 자식으로 막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리덕스를 리팩토링 하면서 리덕스를 꼭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미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미스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사실 이게 프로미스라는 애가 이제 콜백 이게 그 비동기일 경우에는 콜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프로미스라는 애가 나왔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제소스 열어보면 콜백 이런 식으로 콜백 막 한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콜백 지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리팩토링 하면서 막 이런 부분들을 뭐 서버랑 뭐 통신하는 중이다. 뭐 이런 때는 이제 뭐 리덕스를 통해서 서버랑 통신 중이라는 그 값을 변경을 해주면 근데 그때 인디케이터가 도는 걸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콜백을 좀 최대한 많이 줄이고 프로미스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단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 API 핸들링 명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핸들링? 그거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마우스 포인터를 다시 잃어버렸어. 그 보통 이제 그 제이슨 트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purchase 안에 뭐 어떤 UID 안에 뭐 애드레스의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약간 그 뭐라 하지? 그냥 라우팅 하는 것처럼 뭐 purchase 하고 유저 아이디 하고 뭐 애드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스트링으로 그 정보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걔가 이제 알아서 정보를 보내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포인터가 이거 슬라이드를 끄고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이거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폰 컴피그라는 애를 이제 밸류를 가져올래라고 하면은 이제 폰 컴피그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폰 컴피그라는 애를 가져오게 돼요. 이제 네스티드한 것도 있고 이제 뭐 스타트 엔드 같은 건 이제 폼이 이제 언제부터 열리고 언제 닫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 정보를 가져오면 이제 얘가 스냅샷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근데 스냅샷 밸류를 하면은 이게 다시 제이슨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알아서 뭐 어떻게 좀 사용하기 좋게 좀 더 핸들 해가지고 이제 뭐 스테이트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할 때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썸밋하는 경우에 이제 포스트 데이터라는 얘를 이제 썸밋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트랜잭션으로 넣겠다.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간 이유는 이제 수량 체크를 위해서 넣는 건데
동시에 여러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수량 체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을 하면서 이제 뭐 패스가 어딨지? 이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데 패스가 있다. purchase라는 그 항목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복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네. 중복적으로 저장을 해야 하니까 업데이트 안에다가 이제 패스가 이제 그 purchase거든요. 그러니까 purchase의 UID 안에다가 포스트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유저의 purchase 안에다가 뭐 포스트 키를 넣고 뭐 이렇게 포스트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배열로 한 다음에 이 배열을 통째로 이제 업데이트라는 애를 쳐주면 얘가 한 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프로미스를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네 아까처럼 알러트가 뜨면서 이제 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고 하고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얘네들의 이 구조에 따라서 만약 필드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폼 컴피그에 필드에 뭐 푸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뒤쪽 일정 시간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이거 콘솔만 그럼 잠깐 볼게요. 네네네 간단하게 진행.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콘솔인데요. 아까 스크린샷에는 없었는데 이게 시뮬레이터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purchase라는 거에 읽기 권한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이제 시뮬레이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기 권한이 있는지 혹은 쓰기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U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 us를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UID들이 있고 이 카피 버튼을 누르면 카피가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시뮬레이터 같은 데서 이제 아까 관리자 계정을 복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규칙에서 내가 읽기 권한 유저 purchase를 읽기 권한이 있는가 인증됨을 해서 구글로 UID를 붙여넣고 실행 해보면 이제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만약 인증되지 않은 유저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는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이 되고 이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룰 작업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스토리지 같은 데도 되게 비슷하게 다 들어가서 적용이 되거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파인더처럼 되어 있고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여기도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좀 비슷하게 규칙을 설정해서 뭐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접근 못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따로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SNS 종류가 그 국내 거는 안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톡이라든지 네.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쪽은 아마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체 개발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게 단데요. 근데 뭐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네이버나 아니면 혹은 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카카오나 이런 식으로 프로바이더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 페이지랑 파이어베이스가 다 트래픽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파이어베이스도 무제한이요? 네. 그럼 지금 구현하신 거가 정말 트래픽 무제한 네, 서비스를 맞아요. 구현하신 거네요. 네. 얘네가 얘네가 유료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막 테스트 랩이나 크래시 리프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기능이라서 막 파이어베이스를 썼는데 좀 괜찮지?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써봐라고 해주는 건데 이제 뭐 테스트 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그 디바이스 셋업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랩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별로 뭐 OS별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얘네가 구축을 해주고 테스팅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유료. 이런 거랑 뭐 크래시 리프팅 같은 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도 유료 아니에요? 아니요,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예요. 완전 용량? 네. 상관. 용량 상관없어. 용량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파이어베이스가 이제 구글이 파이어베이스를 샀잖아요. 그래서 또 장점이 제가 자꾸 마우스를 잃어버려요. 구글 앱이랑 그러니까 구글 콘솔로 들어가서 이걸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앱으로 얘를 또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구글 콘솔을 통해서 뭐 이게 웹앱에 뭐 어떤 거가 되고 뭐 얘가 어떤 앱 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랑 좀 더 연동을 할 수 있는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아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이게 제가 약간 아 얼마나 사주시려고 물어보세요. 아 제가 막 그 간의 수공업 거랑 막 이렇게 막 네 뭐 이제 뭐 막 카드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고 막 업체랑 조율하고 이런 시간을 다 따지고 보면 사실 뭔가도 안 남아요. 근데 비싼가 봐요. 포커스가 틀렸어요. 아 그래요? 횟집 팔게 아니고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나중에 확장해서 오픈소스화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뭘 사용자는 뭘 많은데 그래서 팔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다가 믹스 같은 형태로 네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너가 셋업해서 해. 하지만 네가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대신 돈을 줘. 라는 형태로 약간 SI죠. 네 그런 걸 약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해서 월 10만 원씩 벌다가 100만 원 벌다가 근데- 안 되겠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그 대형 쇼핑몰 말고 지금처럼 고양이들 파는 거 마냥 네네. 그 집에서 파는 건 있어요. 그리고 아. 특히 저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농사지 와서 팔때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참 네. 뭐 셋업 해주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런 모델을 약간 구상해보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거 나중에 오픈 소스화 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알림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좀 더 수정할 부분이나 뭐 리피팅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아직 소스를 프라이빗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 영희 분향소라는 이 폼 자체도 테스트베드였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서베이를 하고 싶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쓰면서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뭔가 이제 좀 더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포커싱을 이렇게 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걸 통해서 좀 더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님 말대로 이 폼을 파는 폼은 괜찮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